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식설 시작하겠습니다.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건전한 시장 조정자냐, 이 개미들의 무덤이냐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상임대표, 연세대 정보대학원 정삼염 주임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차례 연장을 했던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분 재개가 되는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에도 연장을 할지 말지도 논란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은 부분 재개로 지금 결정을 내린 상황이거든요. 예정대로 실시한 배경, 이유 어디 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3월 달에 이게 연장이냐, 재개냐 이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금융위원회가 중간점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예. 요 한도 내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주장했던 분들은 홍콩식으로 해서 일부만 재개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도 다 절충해서 했고 이번에는 연기하지 않고 재개되는 게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그런 우려는 좀 없을 것이다 보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장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데 네네네. 더 이상 금융위원회가 오늘 재개하는 걸 연기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정대로 실시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더 연기하는 건 좀 부담을 느꼈다라는 얘기네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늦었죠. 조금 더 일찍 재개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한 지난해 말이나 올 초쯤에는 재개를 해야 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번에 역사상 가장 길게 세 번째 지금 공매도 이제 금지를 했는데 네. 98년에 했고 또 2011년에 한 번 했고 이제 공매도 세 번째. 2008년하고 2011년에 했었죠. 네네. 예, 금융위기 때마다 했었는데 1년 2개월 한 것도 길었고 사실 외국에서 볼 때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오래 기다린 측면도 있고 시장 자체를 봐도 사실 1년 2개월 동안 코스피, 코스닥 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예.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는 개연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상승한 종목도 있지만은 사실 묻지마 상승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묻어가지고 상승한 종목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측면을 꼭 시장 전체의 버블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 있죠. 서지컬 어택, 서지컬 그러니까 집중해가지고 하나하나 종목을 찾아내서 이런 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도구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거를 좀 오래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하지만 지금이라도 네. 지금 부분적으로 것은. 일시 개장한 거는 재개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재개한 것에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종목이 좀 제한이 돼 있다가 지금 이제 앞서 말씀 주신 코스피 200, 코스닥 150만 일단 부분적으로 재개가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국내 주식시장 이 투자자들 환경 실정상으로는 지금 부분적으로 재개해서 일단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면적으로 이거를 단기적으로 가는 게. 시작을 미국이나 유럽처럼 확대하는 것보다는 예. 부분적으로 일단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 소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쳐주겠다 해가지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 처음 시작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갖추고 나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모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모든 경제 주체에게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주체에게만 또 불리한 영향을 주기도 하죠. 역시 공매도 제도도 마찬가지고 예.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개편 없이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매도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갈 네. 때도 네. 사실은 전면 금지가 아니었고 작년 3월에도 부분 금지를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전면 금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위의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정화가 되면 전면적으로 이제 재개하는 이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 개편이 같이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전면 재개보다는 부분 재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좀 완화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서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좀 늦었다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 뭐 이제라도 어쨌든 시작을 한 것 자체는 뭐 낫다라는 판단을 주시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동안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대주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가 좀 뭐 적다든지 물량이 좀 제한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좀 참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뭐 나름대로 여건을 만들어 줬다라고도 평가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어떤 여건의 개선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로 하여금 좀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건이 좀 준비됐다고 보십니까? 많이 좋아졌죠.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네 가지가 나와요. 네. 종목 수가 개인 투자자들이 뭐 지금 접근하기가 굉장히 그렇죠. 어렵다. 수가 예, 너무 작다. 제한적이다. 그다음에 기간. 지금 현재도 지금 뭐 개정된 법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60일로 한정이 돼 있어요. 빌리는 기간이. 그렇죠. 뭐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인들은 뭐 무한정까지 거의 무제한, 자기네들이 사실상 원할 무한정이죠. 때까지 이제 빌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수수료 그다음에 담보 문제. 이 담보를 기관 같은 경우는 105% 담보를 이제 넣어야 되고 개인은 140%를 넣어야 된다. 그렇죠. 뭐 그런 차이가 나오는데 예.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금융시장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미요. 이미. 그거는 시장의 속성이에요. 금융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나 외인이라고 하는데 외국 개인이 아니라 외국의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요즘 뭐 유행하는 프로 중에 특수부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예. 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금융시장을 보면 기관과 외인은 특수부대 각각의 여러 개의 특수부대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전투를 하는 그런 주체들이고 개인들은 소위 우리가 동학으로 표현하듯이 그렇죠. 일반인들이 소총 가지고 나와가지고 싸우는 건데 거기서 이 구도 자체를 어떻게 해주는 게 이거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게 공평한 거냐 공정한 거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거냐 서로 다른 무기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공매도라는 굉장히 특이한 무기가 있어요. 이 무기의 속성은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속성은 내가 남이 이 무기를 써가지고 입는 피해보다 내가 이 무기를 잘못 써가지고 입는 피해가 훨씬 큰 거예요. 남이 저한테 무기를 써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으면은 소위 얘기하는 내 돈 내산 100% 그렇죠. 내가 뭐 들어간 것만 손실을 보면 되는데 맥시멈 내가 이거를 잘못 써가지고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걸 손실을 입기 시작하면은 무한대로 이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막말로 파산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공매도를 생각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이 손실을 감수해낼 수 있냐 없냐. 만약에 손실이 입었을 경우 그러니까 기관과 외인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반면에 이제 우리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점에서는 이거는 너무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네. 제도 자체를 보완해가지고 제도로서 적격 투자자도 만들고 전문 투자자 요건도 갖추게 하고 뭐 지금 현재 국내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 금투협 교육원 뭐 교육도 해가지고 하죠. 교육원 교육도 받게 하고 뭐 모의 거래 시뮬레이션도 체험도 하고요. 하게 하고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뭐 30분 교육하고 1시간 교육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렇죠.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뭐 진짜
군사교육 그냥 입문만 하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체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교육 안 받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네. 예. 하여튼 이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저희가 이거는 앞으로도 두고 더 정답은 없습니다. 네. 어느 나라나 지금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금융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 투자자 수준에 맞게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 미국의 게임스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개인 투자자들하고 저희 개인 투자자들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그럼요. 거고 예. 서로 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듬어 가고 좀 더 고민하고 이런 토론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네. 예,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뭐 대안들이 있다면 또 필요한 것들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김 대표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런 정도의 여건 정도면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뭐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됐다 보십니까? 아니,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게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개인이 공매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시장은 열리는 건 사실인데 그럼 그게 들어가지 못하는 공매도는 개인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사실 기울은 운동장이라고 할 때 제가 잘 표현했던 게 저쪽은 축구 선수고 우리는 중학교 축구 선수예요. 외인과 프로 비교했을 선수고. 때, 예. 지금 브라질 국가대표예요. 브라질 국가대표고. 그런데 저희들은 축구화를 신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집신 신고 하다가 공매도가 시간이 타이밍이 되었을 때 저쪽은 손을 사용해요. 근데 우리는 손도 사용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겨우 이제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개인들에게 기간은 열어줬지만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15% 정도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금융위원회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육이 이렇게 해서 가는 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정치행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매에 대한 불만은 그동안 처벌을 안 받았어요. 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래도 인정받는 것은 걸리면 파산한다. 이 정도로 엄벌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시장에서는 불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걸려도 과태료 정도 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범칙금 정도 내고 있었다가 이제 과징금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금액이 이제 주문금액의 주문금액으로 100%까지. 좀 늘어난 정도 예. 있고 이제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전까지 실형을 선고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다 과태료 내고 말았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을 때 불법,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불법에 대해서 조심하는 주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저는 시장에 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불법 공매도를 했을 때 한국 시장에서 엄벌당해서 파산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간다면 지금 논쟁은 불법이 있냐 없냐 그리고 못 잡아낸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개선을 했지만 예. 수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들은 다 공매도를 할 때 전산 관리인데 네네. 우리는 종이 한 장 받아가지고 이 수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이걸 전산에 입력을 해서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억 과태료를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조금 부족한 게 이 전산에 입력할 때 시그널 넘버를 가져온 걸 갖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종이를 가지고 그냥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어지는 과정에서 실수다, 착오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재밌었던 게 골드만삭스가 400억 무차익 공매도를 했는데 그때 주장이 뭐였냐면 직원의 실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전산제도 무차익 공매도를 동학개미들은 요구하는 게 무차익 공매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달라 이거고 금융위원회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효용성이. 이제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모니터링 감시하고 네. 시스템 구축하고 대차거래 정보 보관, 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개인이 허용했다 안 했다 이건 전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실은. 일반 개미들한테는. 그러니까 슈퍼 개미한테는 나한테 하나의 무기가 주어질까 모르겠지만 네네네. 정말 일반 동학 개미들한테는 별로 공매도는 효용성이 없는. 그림의 떡이죠. 내가 어차피 안 들어갈 쉽게 할 거니까. 수 없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원천적으로 시스템상 불가능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나마 불가능할 수 있는 제도에 접근하는 거에 노력해서 시장에게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봐요. 이제 공매도가 하더라도 불법은 잡아낸다. 지금 개미들이 이해를 못했던 게 삼성전권 유령주식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거래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400억 했고 심지어 작년 동안
시장 조성자가 불법 공매도를 했던 것도 나왔어요. 이러니까 불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지 못하는 게 또 문제가 될 텐데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뭐 30분 교육하고 뭐 모의 투자 1시간 시키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밍숭맹숭한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또 잠깐 예. 대표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네. 지금 이 불법 공매도, 소위 얘기하는 차입하지 않고 빌리지 않고 무차입으로, 공매도 치는 네. 무차입 공매도는 시장 교란 행위예요. 이거는 시장 교란 행위이기 때문에 예. 아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사실 시장 교란 행위는 공매도 사이드보다도 업사이드, 롱온리 사이드가 더 많았어요. 사실 작전 세력들이 터무니없는 허위 정보 띄워가지고 주가 조작해서 가격 상승하게 해서 이제 막 들어오게 먼저 만든 나오고. 다음에 그러니까 나오고. 그쪽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강한 처벌을 안 했었고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에서도 허위 정보 퍼뜨려 가지고 자기네들이 무차입 공매도해서 수익을 먹고 나가는 거를 강하게 처벌을 안 했었고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잡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미흡했었다 네. 하는데 이게 이제 공매도 시장에 대한 오해를 투자자들한테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였었고 이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공매도가 뭐 사실 자체를 그대로 알면은 위아래 사이드에서 뭐 하나의 투자 수단인데 이런 불법 세력들 때문에 투기 세력들 때문에 이제 오해가 많았고 지금도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있죠, 이거는 우려가.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100% 관의 역할이고 네. 어떻게 이거를 단속을 하고 잡아내고 처벌을 하고 하는 거에 좀 강화를 하면은 시장이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실장님? 네, 시장을 이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징벌 수준도 좀 강화하고요. 그리고 적발 시스템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지금 교육을 이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근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한 여러 가지 이제 개인들의 의견 중에 하나는 왜 개인들은 공매도 못하게 하느냐 이거죠. 사실 개인들은 지금까지 했던 그 공매도 투자액이 한 205원 정도, 205억 원 정도, 뭐 상당히 작은 비중이죠. 근데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줘라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이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공매도 거래액의 1~2% 정도가 개인이고요.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20%도 되니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개인에게도 공매도의 기회를 주자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는 과정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님이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개인의 경우 이런 위험을 담보로 이런 투기성 이런 투자를 뛰어들 과정에서 예.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건데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나 유명한 예인데 물론 이제 공매도 제도는 아니지만 대차거래가 있었던 1993년에 삼성전자 사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당시 이제 3만 원 정도였었는데요. 그때 6만 원으로 튑니다. 그때쯤에 대차거래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공매도 방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2배 이상 뛰었는데 이게 그냥 뛴 것이 아니라 반도체의 중장기 호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가가 실제 13만 원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매도를 활용했던 이런 공매도의 수단을 활용했던 투자자들이 상당히 큰 손실을 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개인에게 투자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공매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긍정적인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교란 행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완할 만한 수단, 보완할 만한 그 제도적 자치들도 같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같이 맞물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뭐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법을 없애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그동안 공매도,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에 치중된 공매도 때문에 코스피나 뭐 시장 좀 박스에 갇혀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지난 뭐 앞서 있었던 2번의 공매도 이제 금지 이때는
뭐 증시가 폭락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폭락까지는 한 아니고 번은 일부 줄었다가 다시 또 살아나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도 뭐 걱정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걱정을 또 하시고 뭐 아니다 이번에도 뭐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예. 1차, 2차 공매도 금지 때 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3개월 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주식시장 전체를 놓고 공매도의 효과, 영향을 논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 아, 전체를 놓고 예, 하기에는? 전체를 놓고 공매도의 영향이나 공매도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야는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지컬 어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순기능이에요. 시장 어딜까요?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평가된 기업, 뭐 PR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뭐 등등. 아니면 뭐 CB 발행을 너무 많이 했다, 네네. 컨버러블 전환사채 펀드 같은 발행을 너무 것도. 많이 했다 네. 단기간에. 뭐 여러 가지 쳐다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대차거래 양 지금 현재 많이 돼 있는. 예, 많이 돼 있는 그것도 볼 수 있고. 근데 왜 시장 자체를 놓고 공매도를 논하는 게 조금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덱스를 보면 코스피, 코스닥 인덱스 선물 거래로서 롱숏을 다 이미 하고 있어요. 금지 기간에도 그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사후에 이 요인 중에 공매도 허용도 있었다. 하고 이제 그거를 핑계로 갖다 댈 수는 있어도 지금 미리 네. 이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하는 거는 과거 어느 논문이나 어떤 증거 자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매도는 일정 부분에 대한 조정 효과가 있고 예. 거기서 순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뭐 영향을 끼치고 하는 거는 뭐 저희 나라 과거 두 번 사례에서 네, 우리나라 사례도 나타났듯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 자체가 이제 큰 방향성에서 뭐 우상향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 방향성의 문제가 뭐 공매도로 인해서 그 틀어진다거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 말 그대로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바람이 그러니까, 있죠. 네, 순기능, 기대를 하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가지 순기능이 진짜로 순기능으로서 발휘가 되기를. 예, 발휘가 네.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코스피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건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매도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많은 오늘 논란도 여러 있고요. 9시 네. 뉴스에도 다 이 공매도를 다룰 텐데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라는 거죠. 이제 대부분 이제 대체 투자나 뭐 간접 투자 방식으로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비중은 직접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공매도에 타겟이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충격이 집중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 발표됐는데 실적이 좋지 못해요. 그런데 주가가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적뿐만 아니라 뭐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굿뉴스가 계속 많아서 호재성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가가 높게 형성됐었는데 굿뉴스가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 그 CB 발행이라든가 네. 그밖에 이 공매도 잔고 비율이라든가 네, 앞에 뭐 대차 잔액이 말씀하셨던 많으면 대차 잔액 좀 비율이 우려를 할 수밖에 굉장히 높게 없죠. 상승됐고 이런 기업들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타겟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위 공매도가 이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이런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진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저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런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뭐 분명히 존재를 하겠네요, 실장님.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하고요. 예.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네네네. 1분기 실적이 기대가 이하인 경우라든가 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거 PER 위험할 지수가 수 굉장히 있죠. 높아진 예, 종목들 그리고 외국인 매도 지속 종목들 이런 계속 것들이 하는 거죠,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앞에 계속 나눴던 건데 우리가 무차입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차입 거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대차 잔고 비율이 갑자기 높아진 종목들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종목들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혹시 이런 대상이 되는지 타겟이 되는지 이런 것들 좀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차 잔액은 이제 뭐 주식을 빌린 뒤에 아직 갚지 않은 주식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도 지난주에 아시는 분들이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물어보시죠. 예, 많이 물어보는데 지난주에 많이 팔았어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개인들은 선제적으로 이게 움직이시는 선제적으로 팔다 보니까 지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에서는 선반영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표에 나왔던 거는 이제 향후 기간을 말씀했는데 2011년도 공매도가 재개된 날은 5%가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는 올라갈 거예요. 네네. 근데 당일날은 일시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줄 감소한다. 수밖에 없어요. 주가 지수가 아니고 저도 동의하는 게 개별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이제 이 종합 개미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예. 공매도를 했을 때 담합이에요. 묵시적 담합. 아. 그러니까 이게 가격의 발견으로 들어가서 과열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거대 외인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끌어내렸을 때 그 종목들이 대부분 되고 있는 게 셀트리온이라든가 HLBC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되다 보니까 그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아마 이 또 공매도의 피해로 직접적으로 피해자로 느껴지는 거지 않습니까? 내 주식이 30만 원 하던 게 27만 원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요인이 다른 요인이 아니라 공매도라는 요인으로 된다면 또 공매도 불신 논쟁이 있을 수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있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제도 개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잡으면 망하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하는 공매도에 대해서 왜 아무 말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미국의 공매도는 상대적으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제어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공매도는 사실 저 한미약품 같은 경우 수상한 공매도가 있었는데 좋은 게 있었고 나쁜 재료가 있었어요. 좋은 거는 전날 발표해서 주가를 띄워요. 그렇죠. 나쁜 재료는 아침 9시 반에 주가를 띄워요. 그러다 보니까 65만 원짜리가 50만 원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처벌 안 받았죠. 공매도들 같은 사람들이. 다만 정보를 제공했던 한미약품의 임직원들은 정보 제공, 그 내부 위반으로 해서 처벌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뿐만 아니라 시세 조정 혐의는 당연히 엄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피해본 피해자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하나의 무기를 지어줘야지 그게 진정한 무기라고 저는 보죠. 이게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가 400억 무차입 공매도를 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그 피해를 보상받는다고 한다면 예.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올 수 있겠냐 이렇게 해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무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향후에 그걸 사용했을 때 무기도 되지만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들어갔을 때 망할 수 있다라는 그 우려 걱정들이 걱정을 있죠. 막을 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만큼은 좀 도입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개인들이 좀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도 갖고는 여전히 불신할 거예요. 중요하죠. 사실 지금 뭐 이번에 부분 재개된 종목들은 이제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해서 좀 시가총액 좀 크고 그다음에 뭐 거래량도 좀 많은 종목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하신 뭐 레버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기준을 주셨는데 그런 걱정을 하세요. 소형주나 그러니까 시총이 좀 작은 이제 주식들이라든지 앞서 뭐 셀트리온 얘기도 해주고 한미약품 얘기도 해주셨는데 바이오주 쪽에도 또 뭐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은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뭐 소형주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기준을 해왔던 그런 우려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들을 주들이 네. 오히려 소형주들에 많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상장된 주들 갑자기 더 많고 막 주가가 폭등했던 경우가 있기 하지만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 그런 걸 감안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으로 한정을 해놓은 네, 거고 대형주로. 그렇죠. 지금 대표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뭐 사도 되냐 팔아야 되냐 뭐 물어봤다는 게 대형주 위주일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미리 선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다. 대형주에는. 그러면은 오히려 대형주들한테 호재가 될 수 있지 않나 오늘. 네, 오히려 가격이 이미 단기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 두렵다 공매도가 그러면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 포함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중소형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걱정이 된다면 그게 만약에 너무 두렵다 한다면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동안은 진짜로
말씀하셨듯이 4차 산업혁명 관련주, 뭐 IT 관련주, 4차 뭐 2차 전지 관련주 뭐 등등 AI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네. ETF 뭐 묶음으로 묻어가서 같이 올라갔던 뭐 그런 진짜 원인도 모르고 근거도 모르는데 그 중에 50개 그 종목 중에 한두 개가 좋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90%가 같이 묻어간 그런 종목 섹터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슬림화될 거다 섹터가. 구분이 될 차별화될 거란 거다. 말씀이시군요. 네, 슬림화되고 차별화될 거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자들이 그러니까요. 공부해야 된다. 앞으로는 쉽게 돈 벌 수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뭐 한 1년 2개월 뭐 일단 들어가면은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죠. 같이 묻어갔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 꼽으라면은 이 공매도가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거 투자자들 공부하게끔 만들 거다. 아, 공부하게끔 할 것이다. 네, 연구하게끔 만들 거다. 재무제표를 보게끔 만들 거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큰 피해를 볼 수도. 수익을 보기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사실 하는. 저한테도 그런 문의를 좀 많이 하세요. 제가 네.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왜 1,400, 1,500대 지난해 들어오신 분들이 이 막대한 상승의 파워를 보시고 나서 최근에는 시장이 너무 지지부진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거 괜찮은 거냐. 근데 보니까 잘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냥 시장이 올라가니까 남들 다 하니까 유동성 풀렸으니까 그냥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걱정될 시점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는 이런 시점에 같이 맞물리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타겟이 될 만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일까라는 것을 이제 여러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 이게 공부할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한 가지 좋은 팁이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의견은 뭐냐면 5월 중에 또 6월 초에 있는 이 지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편출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MSCI 지표가 미리 공지는 되겠지만 5월 28일을 기점으로 종목의 편성이 바뀌는, 바뀌고요. 네. 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것도 6월 11일부로 바뀝니다. 5월 중에 공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 네. 그리고 편출되는 종목들이 빠져나가는 있을 텐데 종목들이 생기겠죠. 좀 아마도 공매도가 단행되는 그 집중적으로 단행되는 시점이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편출되는 그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소위 앞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잣대의 상당 부분 부합되는 종목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도 함께 공부하시면서 어떤 시점에 어떤 종목에 좀 공매도가 진짜로 단행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모의 투자하듯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주가에 실제로 작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부할 기회다라는 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투자자들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학개미들이 불만들은 뭐냐면 3천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3천이 못 갔다는 그동안 의심들이 많이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이 기간에 3천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3천이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조정은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다 보니까 저는 공부해야 된다는 데 충분히 동의하는 게 그렇게 해서 이럴 조정을 받으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 암호화폐소로 그렇죠. 가는 경우도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줄고 암호화폐에서 거래대금이 늘고 3월에 이게 지금 묻지마 투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데 충분히 동의하는데 그런데 이제 공매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공정하기 때문에 공매도로 들어가야 된다. 이건 좀 신중하셔야 되지 않느냐서 봐요. 제가 상담했던 것 중에서 민원들이 뭐냐면 중독성이에요. 이 작년에 올랐던 이 장에서도 집을 날리신 분들이 있어요. 왜 날렸느냐? 상 꼭대기에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대기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에 한 방에 회복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그쵸. 많이 있기 그게 참 때문에 걱정되는 좀 주식은 공부하시고 장기적으로 가셔야 된다. 이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 공통적인 의견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는 거. 진작부터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셨겠지만 안 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투심이라는 건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뭐 지금 공매도로 인한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암호화폐로 많이 이동을 또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가 뭐 1000배 오른 뭐 기묘한 토큰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야,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하고 박스에 갇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돈 빼서 암호화폐에 넣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동안 많았고 사실 실제적으로 가격 상승이나 이런 걸로 보여줬고 근데 이게 문제는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여기다 또 걱정을 하시거든요. 주식에서 망하지 않고 나왔는데 암호화폐에서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암호화폐는 참 논란이 아직도 많은 곳이거든요. 많죠. 화폐라고 부르는 건 좀 민망하고요. 뭐 가상자산, 가상자산? 예. 법적으로 가상자산으로 지금 가상자산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 요새 얘기 들어보면은 공매도 제기하는 거 우려하고 암호화폐 규제를 또 하지 말라. 지금 뭐 9월까지 뭐 거래소 정리하겠다라고 하겠다고 하니까 네, 이거 두 하고 개가 있으니까. 우려라. 지금 양손에 지금 있는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이쪽이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옮겨갈까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큰 그림을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들이 금리 한번 보세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금리. 이 금융 자산 저희 이 자본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리의 움직임인데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지금 이자율, 채권,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국채금리도 그렇고 이런 게 올해 어떻게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파월 의장이 뭐 몇 마디 했다고 그것만 믿고 있기는 좀 지금 상황도 그렇고 그렇죠. 백신의 장담할 수 효과가 없죠. 어떻게 또 나타날 것인가도 우리가 계속 염려해야 되고 특히 국내 문제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죠. 지금 백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거 동향들을 체크하고 큰 그림을 좀 보시는 게 어느 암호화폐로 가느냐 주식으로 가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금리를 좀 간과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낮게 계속 동결로 유지가 돼 왔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동결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좀 배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여기서 금리의 아주 미세한 변동 시그널만 나와도 막 엄청난 충격이 올 들썩이죠. 거라고 지금 다들 그게 가정하고 이제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좀 늦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1월 이제 넘어갈 거라고 보시는 실제 넘어갔어요. 1월 달에 있었던 2030들이 3월에 과상화폐로 많이 많이 넘어갔죠. 들어가 가지고 예. 실제 비트코인이라는 그 종목이 5,500에서 7천만 원까지 넘게 올린 거예요. 근데 가상화폐가 왜 올랐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초에 머스크가 가상화폐에 대한 예천론을 하고 테슬라가 거래대금으로 하겠다. 이게 교환 가치가 맞아요. 인정이 쓸수 있게 되니까 하겠다라고 폭발을 했죠. 했는데 3년 전에 이 논쟁이 있었을 때 유시민 작가가 사기다. 이거 돌덩어리다. 뭐 이런 논쟁이 있어서 사실은 좀 죽어 있었던 게 올라갔고 오늘 이번에는 왜 빠지고 있느냐? 미국이나 우리 은성수 위원장 같은 경우가 부정적 의견들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올라가시든 안 가시든 다만 어떤 걸 들어가야 되냐면 거래소를 들어갔을 때 지금 현재 4개 거래소만 신고 요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실명 기재를 써야 되는. 실명 인증을 네. 써야 되고 정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우려해서 그런 게 금융당국들도 이 4개가 안 됐을 때 만약에 9월 달에 그럼 유예를 할 건지 아니면 계약 이전을 해줄 건지 이런 좀 준비 절차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9월 달이 되면 이제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불법 대부업체들이 처벌로 인해서 정리되는 과정과 동일하게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산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게 그러니까 도산이 도망가는 거죠. 이제 정리하고. 그렇죠. 피하는 거죠. 책임을.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됐던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나 국회가 내놓아야 되는데 안 내놓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좀 옥석을 가리고 들어가시더라도 들어가라. 들어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지금 네, 네. 친구 따라 들어가게 강남을 된다면 네, 친구 따라 강남을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 강- 강남 간다고 다 좋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라는 대박도 걸 아니고 좀 쪽박을 할 수도 알아봐야 있고 될것 실제 같아요. 3월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쪽박을 차고 계시거든요. 네. 걱정을 예. 할 수밖에 없죠. 어떠세요, 주장님? 저는 이 투자라는 것 그리고 투기라는 것을 좀 구분해봐야 되겠다. 투자와 투기. 나는 정말 투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건전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종종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감나무에서 어떤 감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냥 입 벌리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뭐가 다르냐면 어떤 감이 떨어질지를 찾아가서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감 밑에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거. 그게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투기와 투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확실성에 막 투자하는 누가 얼마 벌었더라라는 말만 듣고 가서 투기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들이 있고 그 트렌드를 리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게 중장기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하는 것, 소위 그런
트렌드를 리드하는 기업들에게 내가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하나의 동업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장기 투자를 하셔야지 단기적으로 얼마 벌고 어제 사고 오늘 팔고 이런 방식으로는 정말 먼 미래에 나를 부자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투자자들이 그런 기회를 봤다라는 그런 이슈만 집중하면서 나도 그러면 직장 때려치고 비트코인 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뉴스에 휘말리지 않고 나의 갈 길을 가면서 건전한 투자 방식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고 좀 미래의 유망한 산업 트렌드가 뭔지를 좀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 그러니까 변화를 들여다보는 노력 그런 것들과 함께 투자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기업이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를 뭐 예측하거나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차트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그러니까 특히 가상화폐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뭘 공부를 해야지 이거를 뭐 투자를 하고 기준을 삼을 수 있을지. 제 학생 중에요.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네. 본업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루 종일 지금 한 1년 그게 넘게 본업이에요? 본업으로 그거를 삼아가지고 이제 1년 넘게 그거만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와 투기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투자는 계산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게 투자고 투기는 계산 없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다 했더니 교수님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뭐 자기의 시스템 플랫폼을 쫙 보여주는데 네.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어요. 가상화폐 투자하면서 트렌드 팔로잉이라고 그러죠. 바 차트 해가지고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일어났고 뭐 해가지고 장단기 무빙 에버리지 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고 여기서 나오고 하는 거를 쭉 하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는 계산된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꼭 내재 가치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재 가치 안 따지고 뭐 커머더티 같은 경우 원자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요. 네네네. 원자재 투자하는 거에 일종 비슷한 뭐 그런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상당히 제가 당황했어요. 이게 저도 내재 가치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이거를 투기라고 매도할 수는 없는 거구나 당황을 했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판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저기서 국내에서 투기판,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거래소 허가도 안 된, 인증도 안 된 거래소에서 막 거래가 되고 있고 하는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인가된 어느 스탠스를 가지고 그 규격 링을 만들어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정성 카지노 가야 된다. 이거 하려고 하면은 네네. 뭐 워커힐 카지노 가야 된다. 몇몇 군데를 판을 가능한 깔아줘야 되는 판을 거죠. 깔아줘. 네. 그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계속 그거를 못 하고 그걸 안 하고 있고 그냥 뒤에 가서 다른 소리 하고 있으니까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떴다방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여기서 벌어질 수 있는 피해 규모는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도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가능한 빨리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근데 그게 지금 은성수 위원장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9월 달까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9월 달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그 마음도 이해는 해요. 이제 가상 자산이에요. 근데 금융 자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는 법을 그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가상자산으로 해서 거래소 신고만 받게 돼 있고 이걸 어떻게 하자고 되지는 않는데 저는 선생님 제자분이 한 것들은 정당한 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봤을 때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 고통을 하면서 이게 365일 24시간 거래되는 계속 봐야 거거든요.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번 돈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몇 배 벌었다는 데 대해서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 아픈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만 있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저는 충동 구매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충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올랐을 때 꼭대기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떨어지니까 불안해 하시는 것들인데 그래서 은성수 위원장이나 정부 당국자가 시그널을 준다고 줬는데 은성수 위원장은 너무 좀 꼰대처럼 주신 거죠. 어른 말 안 잘못된 듣는다고 길을 그러는데. 가면 어른들이 그런데 훈계를 그럼 지금 해준다는 어른이라면 식으로. 최소한 6월 이후에 이 시행될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국회도 그다음에 정부도 서로 수건 돌리기,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부가- 그래서 최소한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이게 어떤 실체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엔 사기로 봤거든요. 봉익 김성단은 대동강 물을 팔 때 물이라도 팔았는데 네.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실체가 봤을 아직 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실체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번 거고 그러게요. 그 번 거에 공부를 대해서 할 우리가 수도 있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누가 얼마큼 벌었으니까 나는 주식에서 조정받으니까 안 되니까 가상화폐로 가는데 저는 그래서 방송이 조금 무책임한 경우가 있어요. 돈 벌고 나온 사람들만 지금 쭉 그 사례를 이야기해 주니까 그렇죠. 오히려 꽃만 보여주고 있는 가상화폐로 거죠. 내모는 경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충동 구매하게끔. 그것도 그렇기 알아야죠. 때문에 좀 이제 옥석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먼저는 저는 이게 관할이 어딘지 지금 금융위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컨트롤 타워를 모르고 있어요. 네. 저희가. 네, 네. 뭐 지금 현재 그 법은 예.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일 가까운 관할은 금융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의나 뭐 이런 것부터 다시 좀 정립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근데 같아요. 여야는 그걸 또 금융위한테만 지금 엇박 지르고 있는데 자신들이 자산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도 규정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법 특정 금융거래 정보보호법에 이게 먼저 돈 세탁 방지법에 넣어놓고 신고하게끔 돼 있는데 왜곡한 그렇죠. 거래법에 들어가 있죠. 업자들은 이 거래 그걸로 규제를 제한하려고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에서도 자기 실체를 인정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요. 그 한 군데라도 인정을 해주니까 이제 실체가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룰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네네. 아직까지 룰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뭐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정부가 연착륙 좋아하잖아요. 연착륙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투자냐 투기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지금부터 올 불안한 그런 우려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해안을 가져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득희 대표, 정삼윤 교수, 김광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잭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